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한밤중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공허한 눈동자. 나는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성공적인 삶, 존경받는 지위, 그리고 내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파멸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쩌면 그건 연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외로움, 혹은 어두운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 내 이름은 이동현, 45세.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단단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내 박민지는 완벽한 현모양처로 내 곁을 지켰다. 밖에서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린 가장이었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했고 내 삶을 동경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천장에 문이 없는 벽지뿐이었다. 옆자리에는 아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지만 내게는 낯설기만 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에 불과한 것 같았다. 밥벌이와 가사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뿌연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커피 머신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아침 신문을 펼쳤지만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무의미한 일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 안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열정, 사랑,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 가끔은 일부러 새벽같이 일어나 산책을 했다. 도심 속 공원을 거닐며 땀을 흘리거나 한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머릿속을 비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성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나는 그저 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고 그 역할에 진심을 담을 수 없었다. 아내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늘도 늦어요. 아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글쎄, 일이 좀 있어서. 네, 알았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형식적인 질문과 형식적인 대답.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내 삶에, 나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깊숙이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화로운 공존 방식이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활기찬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죠.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신가요? 나는 피식 웃었다. 사랑 내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먼 옛날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관계들은 그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터널 끝에 빛이 보였지만
나는 그 빛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은 이미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대로 멈춰서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텅 빈 터널의 끝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파멸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소녀의 순수함이 나의 텅 빈 욕망을 채우려 들었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든 것은 그날 밤의 빛 속에서 시작되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간단히 이메일을 확인하고 7시 30분에 식탁에 앉는다. 아내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미소도, 온기도 없는 식탁. 우리는 그저 각자의 몫을 먹을 뿐이었다. 8시가 되면 나는 회색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섰고, 아내는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갇힌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회사는 거대한 성이었다. 나는 그 성의 성주 중 한 명이었고, 모두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서는 나의 말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결정을 좌우했고, 직원들은 나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했다. 나는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통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대한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안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밤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댈 필요가 없었다. 딸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우리 부모를 찾아오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아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인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할 일 없이 인터넷을 뒤적거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어떤 이는 SNS에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과시했고, 어떤 이는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나는 내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성공한 남자의 외로움은 사치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 외로움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아내 민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한때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며 서서히 멀어졌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지만 내게는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고 완벽했다. 우리의 대화는 오로지 아이들의 학업이나 집안일에 대한 것이었고,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의심했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둠과 정적이 나를 맞았다. 나왔어 하고 조용히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 그들은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내 안의 깊은 곳에는 메마른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사막에 작은 오아시스라도 만들고 싶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울리고 나를 살아있게 할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한 관심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 갈증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릴 씨앗을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키워내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찾던 오아시스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앗아갈 신기루였다는 것을. 나는 그저 한 줄기 빛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 모두가 억지로 웃고 떠들었다. 건배사를 외치는 목소리는 활기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공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위선적인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었다. 적당히 자리를 피해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집으로 가는 길. 빗방울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런 끔찍한 날씨에는 그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온기 없는 침묵과 서로를 향한 무관심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오히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평소에 다니지 않던 낯선 골목길로 들어섰다. 내비게이션에도 뜨지 않는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는 도시의 넌사인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상가 건물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린 소녀와 그녀를 애워싸고 있는 3명의 남자들.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욕설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야, 돈 좀 내놔봐. 너 같은 거지한테 아까운 돈 쓸 수 없다니까. 말도 못하는 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의 손길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낡고 얇은 셔츠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떨리는 어깨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괜한 일에 휘말렸다가는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는 대기업의 임원이고 이런 더러운 일에 얽혀서 좋을 게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압도적인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마치 내가 매일 밤 거울 속에서 보던 내 자신의 눈빛과 같았다. 나는 충동적으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뭐 하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나의 외침에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어쭈? 어디서 꼰대 새끼가 훈계질이야. 꺼져. 이런 아가씨 하나도 감당 못하는 찌질이들인가 그만하고 가라. 나의 조롱 섞인 말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회사에서 배운 싸구려, 자기 방어 기술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들은 나의 예상과는 달리 금방 겁을 먹고 도망쳤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가녀린 손목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감사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다시 저런 위험에 빠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를 조수석에 태웠다. 내 차 안은 그녀의 차가운 청과 흙냄새로 가득 찼다. 나는 그녀의 집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젓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나는 그녀를 내가 사용하는 작은 오피스텔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 오피스텔은 내게 일종의 도피처였다. 아내와 아이들의 눈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내게는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 낯선 소녀를 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슬프고 공허했다. 마치 내 안의 외로움이 형상화된 것처럼 보였다. 이름이 뭐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썼다. 천천히. 한 글자씩 김소연. 김소연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내 입술에 맴도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책임감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관계를 뒤흔들고 싶어하는 어두운 욕망의 시작이었을까? 내 오피스텔은 좁았지만 나에게는 아늑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소파와 작은 책상, 그리고 침대가 전부였지만 그 공간에서만큼은 나는 그 누구의 남편도 아버지도 임원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연을 그곳으로 데려왔다. 차가운 빗속을 헤매던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 싶었다. 샤워를 시키고 내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건네주었다. 깡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진 옷은 그녀를 더 작고 연약하게 보이게 했다. 나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차 한 모금을 마시자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내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는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 오는 곳이야. 회사 근처라서 가끔 야근하고 늦을 때 오기도 하고. 뭐, 그냥 그래. 나의 말에 소연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고 그녀는 침묵이라는 벽 뒤에 갇혀 있었다. 소연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려 했다. 나는 그녀를 말렸다. 어디로 가려고? 아직 비가 많이 오는데. 그리고 몸도 안 좋아 보여요. 며칠만 더 있다가 가요. 갈 곳이 없으면 천천히 찾아보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작은 끄덕임은 내게는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잠시나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신호였다. 나는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소연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며칠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사다 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글씨를 쓰거나 손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던 지난날의 이야기, 그녀의 이름이 소연인 이유,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나는 그녀의 노트에 담긴 이야기들을 읽으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순식간에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침묵은 내게는 가장 진실된 대화였다. 나는 그녀의 눈빛,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녀 앞에서 나의 가식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었다. 나는 소연의 순수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는 회사에서의 압박감, 가정에서의 공허함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없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들은 내게는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았다. 소연은 내게서 처음으로 만난 진정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소연아,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지내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심과 의존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였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냉철한 임원으로, 밤에는 소연의 따뜻한 보호자로, 아내에게는 잦은 야근과 출장을 핑계 삼았고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내 거짓말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았지만 소연과의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나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소연의 순수한 눈빛은 나를 절벽 아래로 끌어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밧줄이었다.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텅 비었던 내 삶을 서서히 채워나갔다. 나는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 눈빛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고 그녀가 편안해하는 영화를 찾아보며 나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씨를 쓰고 노트에 마음을 적으며 나와 소통했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투명했다. 그 속에는 계산도, 위선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어느덧 소연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숨어버린 솔직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소연의 텅 빈 눈동자는 나에게 거울과 같았다. 그 눈동자에 비친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상처를 드러낸 한없이 외로운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구원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 관계는 내게 단순한 책임감이나 연민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굶주렸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달콤한 마약과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소연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깡마른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순수함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의존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을 탐닉했다. 그녀의 첫 경험은 내게 죄책감보다는 묘한 정복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동의는 오로지 눈빛과 침묵으로만 전달되었다. 나는 그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구해주고 있는 거야. 그녀에게 안식처를 주고 있어. 그녀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내가 저지르는 추악한 행동에 연민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웠다. 소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대로 존재해 주었다.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존재였다.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나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다. 매일 밤 나는 아내에게 야근이 늦어진다는 거짓말을 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내 말을 믿어주었다. 그녀는 내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녀에게 내 진심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존재였기에 나는 그녀의 빈틈을 이용해 내 욕망을 채워나갔다. 나는 그녀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내 거짓말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걸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연과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마다 나는 깊은 수치심에 시달렸다.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옥죄어오는 듯 했다. 나는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다. 완벽한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성공한 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나는 한없이 비겁하고 나약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중생활은 나를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노트에 글씨를 썼다.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나는 그 글씨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나의 불안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을 뿐이었다. 소연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내게는 거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이제 숨막히는 비밀이자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짐이 되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나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은 나를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내몰았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나는 내 삶의 파멸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의 이중생활은 점점 더 거미줄처럼 촘촘해졌다. 아침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로 향하고 밤에는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소연과 함께하는 이중적인 삶. 나는 그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며 진정한 내 모습을 잃어버렸다. 낮에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임원이었지만 밤에는 소연의 작은 몸짓 하나에 희로애락이 뒤섞이는 나약한 남자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아내 민지는 서서히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나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어느 날 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가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친구와의 모임, 급작스러운 출장, 예상치 못한 야근, 나의 거짓말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숨막혀 왔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도 소연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녀의 작은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동료들은 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동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내 사생활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내 안의 균열은 이미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소연과의 관계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녀는 이제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늦게 오기라도 하면 초조하게 나를 기다렸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불안해했다. 그녀의 절대적인 의존은 내게 거대한 부담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렸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나는 내가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번은 소연이 노트에 이렇게 썼다. 아저씨,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 글씨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해 내 외로움을 채웠고 이제 그녀의 삶 전체를 내게 묶어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게 되돌아와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올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의 눈물과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은 부서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올라탄 승객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가족, 명예,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까지. 나는 내가 스스로에게 판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 함정은 너무나 달콤해서 나는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함정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나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파멸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느껴왔던 싸늘한 공기와 민지의 의심 가득한 눈빛은 그저 전죄에 불과했다. 나는 그 징후들을 애써 무시하며 나만의 거짓된 평화에 안주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연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소연이 좋아하는 해물 파스타를 만들었고 그녀는 손으로 맛있다는 글자를 써보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 취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때였다.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오피스텔의 주소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 택배 기사겠거니.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소연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비디오폰 화면을 통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아내 민지였다. 그녀의 뒤에는 두 아들과 딸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민지야, 어떻게 여기를... 문 열어. 동현 씨, 다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민지의 눈동자가 내 뒤에 서 있는 소연을 향했다. 소연은 겁에 질린 채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민지의 시선은 소연의 깡마른 몸과 내 셔츠를 걸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이게 대체 누구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변명과 거짓말은 이미 무의미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가 대체 왜 이래요?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아이들이 나를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민지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지는 소연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애구나. 그래서 편했겠네. 동현 씨 모든 걸 말없이 받아주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장본인이었다. 그날 밤의 폭풍은 집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내게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혼자 살아봐.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있었다.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단념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을 쌌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들은 나를 외면했다. 아빠,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딸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까지. 이 모든 파멸의 시작은 내가 그날 밤 우연히 만난 작은 소녀였다. 나는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물로 가득 찬 감옥이었다. 소연은 여전히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이다. 내 이기심이 낳은 결과였다. 나는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이 파멸의 밤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속죄의 시작이었다. 가족이 떠난 집은 지옥이었다. 아니, 집이라 부를 수도 없었다. 차가운 벽과 텅 빈 공간만이 나를 맞았다. 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지만
그곳 역시 내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의 냄새가 벽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소연은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민지와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눈에 서렸던 공포와 절망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내게 향한 원망이었다. 내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나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거부의 몸짓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게서 완전히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였다.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따뜻함은 거짓이었다. 그건 오로지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을 탐닉했고 그녀의 순결을 이용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자 나는 그녀를 버리려 했다.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회사를 정리해야 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아. 나는 소리쳤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괴물인지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소연에게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비겁함과 추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소연을 홀로 남겨두고 오피스텔을 뛰쳐나왔다.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호텔의 방을 잡았다. 나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나를 외면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암담한 밤이었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소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낡은 노트 한 권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하지만 이제 혼자 갈게요. 아저씨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그녀가 꾹꾹 눌러 쓴 작은 글씨가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아저씨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나는 그 글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가 망쳐버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미안함과 연민이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이 나의 추악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미친 듯이 소연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자주 가던 공원, 그녀가 노숙했던 골목, 그리고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낡은 상가 건물. 나는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은 노트 한 권과 내 마음속에 남은 깊은 상처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스캔들로 인해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오직 외로움과 후회만을 가진 빈 껍데기뿐인 남자가 되었다. 나는 내가 구원하려 했던 소녀에게서 오히려 버림받았다. 아니, 그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놓아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원래 자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그 상실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와 이메일에도 답장이 없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에서 추락했다. 사람들은 나를 경멸했다. 잘 나가던 임원이 어린 여자아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이동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순간의 욕망에 모든 것을 내던진 비열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쫓겨나듯 오피스텔에 홀로 살게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텅 빈 공간, 차가운 침대, 그리고 소연의 흔적이 사라진 책상.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오는 감옥 같았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깨어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깊은 후회와 자괴감에 시달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소연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노트를 매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서툰 글씨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저씨, 저를 버리지 마세요.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더 깊은 고통에 빠졌다. 그녀는 내가 망가뜨린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연을 찾아다녔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낡은 골목, 함께 갔던 공원,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임시 거처들. 나는 그녀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거리를 배회하며 노숙자들을 쳐다보았다. 어쩌면 그들 중에 소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을 갈망했고,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내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모든 동의는 침묵과 눈빛으로만 이루어졌다. 나는 그 침묵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나는 그녀의 순결을 짓밟았고, 그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내가 그녀에게 안식처를 주었다는 것은 오만이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잠시 들어와 내 외로움을 해소하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위험해지자 그녀를 버리고 도망쳤다. 나는 내가 구원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파괴한 악마였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나를 향한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는 것 같았다. 내 삶은 이제 멈춰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었다. 내 마음속에는 소연의 그림자가 깊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내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희망조차도 내게는 고통이었다. 나는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외로움과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서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날 밤 우연히 마주친 한 소녀의 눈빛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 자신을 보았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어섰고 육체는 늙고 병들어갔지만 내 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나는 이혼 후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쓸쓸한 삶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고 나 또한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았다. 가끔씩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식은 지인을 통해서였다. 그들은 잘 살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삶에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텅 빈 거리는 예전의 내 마음과 같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명예도, 돈도, 가족도.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외로움과 소연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뿐이었다. 나는 가끔 차를 몰고 소연을 처음 만났던 그 골목으로 가곤 했다. 그곳은 이제 재개발되어 깔끔한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내가 그녀를 구했던 낡은 상가도, 그녀가 몸을 웅크렸던 벽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의 빗소리,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내게서 보았던 희미한 희망까지 모든 것이 환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서 훔쳤던 순수함의 대가를 너무나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데 사용했고 이제 그 빈자리는 내게 영원한 고통으로 남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연히 동네 작은 서점에 들렀다. 한쪽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머리는 짧았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소연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년간 찾아 헤매던 그녀가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었다. 그녀는 내가 다가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내가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망가뜨린 사람이다. 내가 그녀의 삶에 다시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파멸을 초래할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글씨를 훔쳐보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녀의 글을 읽고 눈물이 났다. 그녀는 내가 없는 삶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글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나의 파멸 속에서 내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내게는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이 아닌 잔잔한 평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점을 나왔다. 그녀가 나의 존재를 모른 채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나 스스로를 위한 마지막 속죄였다. 나는 다시 나의 쓸쓸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소연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 안의 추억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그녀의 눈동자를 떠올릴 것이다. 그 공허했던 눈동자가
어떻게 평온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평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와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나는 내가 탐닉했던 욕망과 비겁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평생 이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자초한 비극 속에서